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사법부에 넘겨진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 자, 오늘 이 두 분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통상임금에 대해서 두 분 변호사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 의견을 개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입니다. 각종 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이 산업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공개 변론을 앞두고 탄원서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지역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노사 간의 이해 충돌이 하도 심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변론을 열기로 한 통상임금 사건은 현재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입니다. 소정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해진 그 통상임금은 당연히 그건 정기적인 임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굳이 정기성을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로 특별히 파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 당시 GM 회장을 만나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촉발됐습니다. 공개 변론을 마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르면 2달 안에 통상임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방금 뉴스컷에서 들으셨지만 대법원은 이미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지난해 3월에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일부 기업들이 공개 변론 탄원서를 내면서 공개 변론이 어제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통상임금의 범위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서 대법원이 1995년과 지난해에 판결을 내렸던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이번 전원합의체가 그 반대 결론을 내게 될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시간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INS의 조영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께 먼저 방금 뉴스컷에서 들으셨는데 이 통상임금이 지금 이렇게 논쟁이 된 쟁점의 가운데 오게 된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먼저 우리 편하실 대로 해서 좋은데 조영길 변호사님부터. 네. 예. 지금 통상임금 문제는 이 정기상여금을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다뤘는데요. 네. 대법원에서 다뤄진 사건 중에서 작년까지 단 한 번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예가 없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금화리무진이라는 버스 회사에서 최초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이 내리면서 임금 항목 중에서 사실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이라서 기본급 제외하고 그 파장이 이제 사용자 측에 확실히 현실화되면서 이것이 촉발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은 이 통상임금 사건을 해결하는 그 사법적 방안과 행정적 방안 중에서 이 시행령의 개정을 염두에 둔 또는 법을 개정을 염두에 둔 입법이나 행정적 방안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사법적 방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 가장 책임 있는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이 부분을 심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김선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에 대법원은 통상임금 법률을 꾸준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작년에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 판례를 쭉 무시해왔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대법원에 어떻게 이제 자신들에게 맞도록 견해를 바꾸라 이렇게 좀 압력을 넣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회부하고 공개 변론까지 이룬 상황 그 과정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장관들도 거기에 지지하는 발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대법원이 이 공개 변론까지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그런 모양새여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렇게 조금 의혹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형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임금 문제로 열리는 게 1995년 이후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방금 뉴스컷에서 나왔고 당시에는 임금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에 대한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판례를 한번 여쭤볼까요? 95년에는 이제 임금이 뭐냐에 대한 임금 중에 소정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는데 임금 자체에 대한 범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임금 이분설이라고 그래서 생활보장점이나 복지 이런 것들을 좀 나뉘어서요. 그 복지적인 급여나 이런 것들은 임금이 아니라고 봤던 대법원 판결들을 그 전원합의체에서 폐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대가는 다 임금이다라고 내려졌는데요. 그때는 정기상여금은 그 판결 이전부터도 임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은 임금 이분설 폐지에 관한 임금 전체의 범위에 대한 것이고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아직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과 통상임금이 좀 차이가 있는 모양이죠. 임금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법적인 해석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우선 그 95년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판단은 안 했지만 모든 그 임금은 구체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로의 대가성이 좀 부정될 수 있는 뭐 근로자 지위에 대한 어떤 생활보장적 임금이라는 건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리후생적 수당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든 수당들이 결국은 이제 그 구체적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확실하게 해서 지금 그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그 복지 후생적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그 사용자 쪽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이 근거가 없음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은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그 사용자가 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그 급여 항목을 이제 임금이라고 하고 그중에 통상임금은 그 뭐 초과 근로,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그 기준으로서 뭐 소정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그 약정된 그런 임금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상 근로는 뭐 그 임금 중에서도 그 일부 이렇게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보다 이 범위상으로 보면 광의의 의미고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야간 근로 임금이나 초과 수당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기준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정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도구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구적 개념이군요. 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권위기관입니다. 국회는 입법부죠. 이번 대통령께서 GM 회장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질문에 해결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조영결 변호사께서는 그 말씀이 어떤 그 사법적 의미가 보다도 행정적 의미에 치중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 GM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아주 그런 계류 중인 상태에 있었고 그렇게 보면 GM 회장은 그 사건 당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그 사건에 계류 중인 당사자가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진정을 하거나 요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문제는 그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뭐 일정한 그 어떤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뭐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그 대통령이 답변을 한다고 하면 대법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안다든가 그 정도가 적절하셨다라는 이 정도로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님은? 통상임금은 원래 이 정의 규정이 대통령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의 판례는 이 시행령의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래 이 통상임금을 법령으로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국가인데 일본과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일본의 법을 우리가 참고해서 최초로 입법되는데 일본 법령에는 이게
시행령에 해당하는 규칙에 1개월이 넘어서는 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서 이제 해석의 여지가 남겨진 것인데요.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의 임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대책과 미래 대책을 논의하면서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으로 과거의 문제를 아마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좀 부적절한 면이 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미래적 효과적 측면에서 시행령의 입법권자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의사로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도 좀 대통령으로서는 적합한 업무 범위 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통상임금의 그 정의 규정이 시행령이 있긴 하지만 그 용어를 그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그 통상임금은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시행령이 그 규정 그 정의 규정이 있지만 만약에 그 시행령의 정의 규정이 그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그 규정이 됐다고 하면 그 시행령은 효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해서 그 일부를 제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입법으로 해야지 시행령으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으로 이 상위법, 하위법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법, 명령, 조례, 규칙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방금 시행령 하신 말씀은 명령의 일종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방금 근로기준법이라고 하신 것은 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힌다 그러면 결국 근로기준법이 우선하겠네요. 충돌되는 사항은 아니고. 법은 용어는 법에 있고요.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시행령의 그 법에 정의를 풀어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명시적 위임을 받고 풀 수도 있고요. 묵시적 위임을 받고 풀 수도 있는데 이 묵시적 위임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판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거의 수십 차례나 이 시행령을 판단 근거로 인용합니다. 이 시행령의 유효성을 전제한 대법원 판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명시적 위임이 없어서 무효다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대법원 판례들이 다 무효가 돼서 묵시적 위임으로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인 해석이 적용 부분이니까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나눠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임금이라는 것과 통상임금의 정의를 분명히 해드렸는데요.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 속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초과수당이나 연장수당, 야간수당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그 잣대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임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난번 이제 나온 판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구의 금호 리무진 버스 회사 그죠? 이쪽 노동자들이 고정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는 금호 리무진의 운전사분들의 쪽을 손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임금 수당과 상여금을 다 임금으로 받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원심에서는 지금 원심에서는 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법원에 가서 올라가서 통상임금이라고 본 것인데요. 법리를 이렇게 취했습니다. 1개월이 넘어서는 것도 통상임금일 수 있다라고 하는 법리를 적용했는데요. 이 법리 변경이 소급해서 올라가면 1996년 의료보험조합 판결이라는 데에서 이 법리를 처음으로 종전의 시간적 제한을 종전의 무려 대법원은 7차례나 한 달이 넘어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90년 초반에 거의 6, 7년에 걸쳐서 7차례 났어요. 근데 이거를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으면서 정작 그 사건에서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빼버립니다. 근데 1년에 한두 번 들어가는 걸 넣어버리거든요. 그 법리를 가지고 작은 수당들을 자꾸 확장시키다가 가장 비중이 큰 것을 대법원이 한 번도 안 건드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용자들은 대법원 판례 중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된 게 60년 역사상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입장을 바꿨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법리가 일개 소부에서 예. 종전의 확립 법리를 전화합의체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예. 소부에서 따르지 않았으니 이걸 전화합의체에서 심리해야 된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급등해서 예. 이게 대법원 전화합의체까지 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제 그다음에 우리 이제 김선수 변호사님. 네, 그 1임금 지급기, 그러니까 네. 1개월을 넘는 기간에 지급되는 그 급여 항목도 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게 이제 96년 예.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예.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판시가 되고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워딩이 포함된다가 아니고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셨다는. 그러니까 그 포함되는 수당들이 그 인정을 했죠. 예, 예. 그럼 이제 예.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논리를 관철시키면 예. 그 다른 1년에 한 번 주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수당보다도 예, 그런 수당보다도 예. 정기 상여금이 더 그 요건에 부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주는 그런 그 급여 항목도 되는데 예. 그 1년에 뭐 한 600%라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예. 그 뭐 2달이나 뭐 3달 그렇죠. 한 번씩 그 지급하는 그런 예. 상여금이 그 제외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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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법리를 그 이렇게 일관되게 전개해서 네. 그 작년에 비로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정리를 하면 소부에서 그러니까 12분의 대부분, 그러니까 총 14분인데 2분은 행정 업무라든지 뭐 중요 다른 일 때문에 12분이 이제 전원 합의체로 구성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4분씩 해가지고 3개의 소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성이 된다. 근데 여기서 법리 해석을 해서 이것은 정기 사금여금은 1개월이 지난 임금이라 하더라도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대법원 지금 이런 통상임금 문제가 문제시되다 보니까 대기업 쪽에서 기업 쪽에서 이게 너무하다. 이게 되다 보니까 임금 쪽으로 모든 것이 다 들어와 버린다. 우리한테 부담이 되니 이걸 전원합의부에서 한번 합의체에서 한번 구성해달라. 의견을 내달라. 이 뒤집어진 적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법원에서는 예. 노동법 학계에서도 예. 96년의 이 법리가 너무 예. 이례적이어서 예. 그 파장도 좀 작은 소송을 넣고 그래서 수당을 넣고 그래서 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정기상여금이 작년에 들어가면서 네. 이 임팩트가 경제적 효과가 계산되기 시작하면서 예. 학자들의 연구가 집중됐어요. 예. 근데 그때 96년의 의료보험자 법리가 예. 왜 한 달의 시간적 제한을 예. 없애버렸는지를 예.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통상임금의 도구적 개념은 예. 할증임금 계산 도구고 예. 연장야간 근로. 할증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줘야 할 임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하는데 1년에 한 번 주는 것까지 끌어다가 계산하기가 기술상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할증임금이 기준임금을 한 달이 넘어서는 기준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리적 타당성이나 경제적인 파장들이 당시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위험성 예. 또는 경제적 위험성 또 이 절차적 위험성, 위법성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오늘의 대법관들이 네. 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 96년의 그 소부에서 네. 조금은 충분한 고려 없이 판단하신 거 아니냐. 예. 그런 의견들이 이제 급증하게 된 것이죠. 예. 자, 그 96년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 이제 대구 금호 리무진 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돼가지고, 제가 광고 듣고 와서 4부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아빠,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하이카.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네, 4부에서도 금융기획 계속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에서 5%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올 한가위에 감사드릴 분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와 주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롯데 상품권 카드를 선물할 것입니다. 롯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롯데 상품권 카드. 단언컨대 롯데 상품권 카드는 가장 완벽한 한가위 선물입니다. 구매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여러분, 강남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강남을 누리는 위례와 미사에서 푸르지오가 10월 총 2,800여 세대를 동시 분양합니다. 위례 센트럴, 위례 그린파크, 미사 강변 푸르지오. 저도 푸르지오 참 좋아하는데요. 10월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문의 1899-1664. 푸르지오. 대우건설. 네, 계속해서 이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 두 분 변호사 김선수 변호사님과 조영길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나왔던 내용은 자, 할증임금, 즉 야간 수당이나 초과 수당이나 이런 수당을 내기 위한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달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 들어가는 임금까지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니 이게 수당 계산할 때 너무나 많은 부담이 기업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것인지 전원합의체에서 소부 말고 이번에는 전원합의체에서 한번 봐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번 대구에서 있었던 금호 리무진 이 사건도 같은 소부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해부되었던 가불 오토텍 사건 공개 변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가장 큰 쟁점이 그 1임금 산정기를 폐지한 것. 네. 이것이 타당하냐. 이 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반된 판결이 있으니 최신 판례는 없어지고 뒤에 거는 원래 이 종전의 확립법리를 바꾸려면 전원합의체를 바꿔야 되는데 소부에서 따르지 않았으니까 동일한 권위를 가진 대법원 판례가 병존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서로 다른 결론이. 그래서 1임금 산정기에 대해서 전원 대법관들께서 심층 심리해 주셔서 이 법령의 체계, 비교법적 내용, 경제적인 파장 이런 거 생각해서 1임금 산정기에 대해서 다시 심리해 주셔서 1임금 산정기를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니 이것을 선언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먼저 큰 쟁점이었었고요.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두 번째는 이게 통상임금에 대해서 워낙 노사 당사자가 합의를 많이 합니다. 단협에서 이걸 통상임금으로 넣자 말자 이걸 가지고 해석이 논란이 많아서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등한 협상을 가지고 노사 현장에서 합의하는데 이거를 법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다 무효를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임단협의 합정이 전부 법원으로 들어와서 소송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노사가 합의하면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 노사 합의를 법의 기준으로 존중하지 않는 자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노사가 대등하게 잘 알고 협상하니 노사 합의를 존중하는 법리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했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님. 고 가불 오토텍 사건은 하급심에서 근로자들이 다 승소하는 사건이어서 저희가 볼 때는 왜 하필이면 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을까. 그 점에 약간 좀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을 법리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그 의도로는 이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는 게, 사용자 측은 물론이고, 노동자 측에도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주된 쟁점은 그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그건 이제 사용자 측이 이제 상고인으로서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예. 뭐 그런 점들이 문제로 됐습니다. 예. 자,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때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게 일일 산정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일 산정. 그러니까 하루에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주요 쟁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그 양측 간의 입장을 한번 더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공개 변론 앞두고 재계하고 노동계가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서로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호소를 하고 있고 탄원서도 올리고 있는데 재계 쪽에서 제가 이렇게 놓고 보면 통상임금 소송과 함께 얼마 전에 대통령과 함께 재벌 대기업 사들 총수들이 오찬을 하시면서 상법 개정안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 상당히 어려운 기업 경영 현실을 대기업 쪽이나 기업 쪽에서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재계의 현실적인 논리 이게 충분히 기존 판결 소부에서 나왔던 판결들을 뒤집을 만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금 재계에서 가장 이제 호소하는 부분이 네. 경제적 파장입니다. 예. 보통은 정기상여금을 600, 700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700%죠. 네. 예. 그래서 이 정기상여금 들어가면 네. 통상임금이 거의 50% 가까이 폭증하고요. 예. 할증 임금도 거의 같은 비율로 폭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 임금의 폭증 수준이 20% 안팎이 되는 게 아마 평균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 부담하는 규모는 거의 뭐 조 단위고요. 뭐 한 15,000 정도 된 이 GM이 회계법인이 산정한 게 8천억이거든요. 예. 현대자동차그룹은 뭐 8조 12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 의뢰 받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경우는 네. 하여튼 뭐 연간 그 순이익이 수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사내 하청 기업의 경우는 예. 일단 떨어지면 10억, 20억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수십 년 순이익을 모아도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폐업의 위기에 노출되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정기상여금이 아니라고 계속하지 믿은 거죠. 대법원 판례도 한 번 없었고 노동부 지침도 맞았고 이렇게 노동해적된 사용자가 이건 아닌 거로 생각하고 임금 인상률을 다 결정해 왔는데 그걸 갑자기 넣고 3년을 소급하고 미래를 향해서 그걸 기준으로 내려갈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지급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실제로는 엄청난 폐업과 경영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 법리를 바꾸실 때 16년 전에 그 연구관님들이나 대법관님들이 이 파장을 알고 있었는가. 그 당시 아무도 계산해 주지 않았고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가 정확하게 대법관들에게 전달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경제적 손해와 법리는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당사자들이 신뢰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될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김선재 변호사님. 그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사업장에서 이미 기본급화를 한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그 대응을 이렇게 기업 스스로가 해왔다. 해온 그런 사업장도 있고. 전체 우리 기업 중에 한 몇 % 이렇게 숫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 해보는데 지금 상여금 비중이 그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다고는 뭐 발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제가 그 의뢰한 사건도 한 600% 상여금 주다가 지금 다 기본급하고 50% 안 나오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할 때 이제 그 할증임금이 이제 추가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과거 3년분이 문제고 그다음에 장래 부분은 그 임금 협약이나 그 단체 그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서 그걸 조정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과 근로를 안 시키면 이렇게 심각할 문제가 없거든요. 결국 이제 그 초과 근로를 시키고 이제 그 수당을 계산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약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통상임금으로 해서 그 범위가 확대되면 초과 근로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응하겠다라고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이 답변을 합니다. 그 방향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장시간 근로,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그리고 과거의 그 3년분 할증임금 부분은 그것은 그 액수가 나오니까 그걸 계산해서
그다음에 그 노사 간에 확실하게 협상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경영 정보 투명하게 밝히고 네. 지금 상황이 이 정도 상황이다. 예. 그럼 이거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 예. 그리고 뭐 이것을 그 몇 년에 그 분할해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면 예. 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대법원으로서는 예. 그 법리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고 예. 이런 경제적 효과나 예. 이런 것은 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방금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 이게 통상임금 문제 초과 근무가 많은 직종, 업종에 특히 영향이 많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체의 초과 근무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과 근무가 대기업의 수준은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있는데요. 이 네. 초과 근무가 왜 이렇게 많아지냐면 적게 일하고 할증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급여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임금이 50%의 할증률이 OECD 국가의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자동차 제조업 생산근로자들의 급여표를 보면은 통상임금하고요. 할증임금이 오히려 할증임금이 포션이 더 많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초과금을 줄여버리면 이 총 손에 쥐는 현실적 소득이 엄청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분도 있고요. 또 적게 일하고 같은 생산성을 날리려면 사실상은 같은 임금을 주면 기업의 부담은 높고요. 다만 지불 여력이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은 좀 살아남겠지만 조정을 하면서 실은 지불 여력이 남은 회사들은 굉장히 폐업이 불가피한 그리고 일단 근로자들은 자기 손에 주어지는 수천만 원 또는 억대 가까운 이 돈이 생기면 회사의 기업이 사실상 도산하는 거 여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사내협력업체가 또 도산해도 다른 업체는 올 수 있다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판결 때문에 법원에서 조정을 많이 회부해도 일부 근로자들이 반대 때문에 폐업의 위기에 노출됐어도 조정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판례가 확립되면 굉장히 많은 도산의 위기와 고용의 위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시간 노동이 많은 것을 노동자들의 요구 때문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 임금이 낮기 때문에 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은 그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근무를 하는 그런 형편인 건 틀림없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도 신규 채용한 것보다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상임금에서 사용 같은 걸 다 빼버리니까 그 오히려 이렇게 초과 근로를 시키고 거기 그 수당을 50% 가산해서 주더라도 신규 채용해서 상여금까지 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싸게 먹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자도 그런 그 오히려 초과 근로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 뭐 이렇게 일자리 나누기나 이런 관점에서 이거 고용을 창출하는 뭐 그런 효과도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주 고용자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들을 새롭게 고용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복지 비용이나 임금이나 식비나 모든 것을 다 계산했을 때 나오는 비용보다 이 시간제 임금을 할증 임금을 계산했을 때 차라리 이분들에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 비용이 더 작기 때문에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초과 근무를 더 하시는 분들에게 통상임금을 더 지불해도 큰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이신 특히 거죠.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같은 게 제외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낮아서 그래서 오히려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연 단위로 계산해 보면 그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가 더 싸게 먹히는 그런 결과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기업들도 좀 일부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인원이 우리나라에 한번 뽑으면 이렇게 경기 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점 때문에 이제 신규 채용이 억제력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인 비용을 계산하면 같은 근로를 시키고 굉장히 그 임금 수준이 신규 업체가 훨씬 신규 직원이 훨씬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경제적 효과만 고려하면 아마 신입 직원들을 뽑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뽑아놓으면 경기 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파장을 고려해서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예. 이것이 작년에 처음 일어났던 대법원 판례를 굳히기로 들어가면 예. 시장에 미치는 엄청난 충격파가 사회가 이걸 흡수할 때까지 예. 대단히 진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충격파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1심에서 이미 패소가 현실화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네. 저희에게 변호사님 이 사건이 그대로 굳어지면 예. 제가 한 20, 30년간 꾸려온 이 기업은 예.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 전 판례 믿고서 성실하게 예. 그 통상임금 아니라고 해왔는데 예. 어느 날 대법원에서 이거 바꿔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피땀 흘려 일군 이 기업을 망하게 됐으니까 예.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예. 라고 이제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참 많아요. 예. 제가 이제 그 중소기업 사장들의 눈을 볼 때마다 예. 참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예. 판사도 안타까워서 조정을 많이 해부하는데도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아요. 네.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예. 지금 설문조사에 나오면 거의 20% 안팎의 중소중견기업들은 견딜 수 없다. 예. 제가 그게 절대 과장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급여 수준이 거의 폭증하기 때문에 아마 가뜩이나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도 대단히 클 것이다. 이 임금이라 특정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사업장의 사실상의 기준이 됩니다. 네. 김선수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걸 그 사회금을 제외하는 쪽으로 네. 그쪽으로 다시 그 회기를 하면 네. 지금 현재 그 어떤 그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예. 그래서 이제 선진적인 임금 구조로 가고 예. 그다음에 초과 근로를 그 제한해서 예.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그 긍정적인 그 방향을 완전히 되돌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 이제 모든 그 회사에서 예. 그 같은 임금이라도 그것을 뭐 2달에 한 번씩 주는 형태로 바꾸고 뭐 그렇게 하면 다 이제 통상임금 제외돼서 임금 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하면 다 그 장시간 노동을 시키더라도 네. 오히려 그게 싸게 먹힐 수 있는 그게 그대로 돼서 지금 노동 현장의 그런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온전시키고 오히려 그 퇴행시키는 예. 그런 그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두 분 변호사께 한번 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틀먼트라고 해서 둘이가 먼저 이렇게 조정해서 하해를 하는 방법도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조정이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 조영길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에서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간의 환경의 차이 그리고 산업 업종의 차이 일의 그 빈도의 차이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임금 결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해서 합의시키고 그래서 서로 통상임금의 결론 정의를 다르게 정의하도록 이렇게 조정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아무리 이제 임금 협상을 통해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를 해도 예. 판사가 보는 기준에 맞는지를 봐서 통상임금 해석 기준에 오버하면 다 무효를 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바꿔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임금 협약의 준법성과 예. 합법성에 대해서 심사권을 계속 대법원에 행사하려고 해서 예. 사적으로 이렇게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것이 다 쟁송의 대상이 되면은 예. 이게 우리나라 임금 소송이 선진국과 달리 엄청나게 폭증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폐해 때문에 이 노동부의 임금개편위원회에서도 네. 일단 당사자가 합의한 것은 좀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서 네. 미래의 임금 분쟁을 좀 줄여보자. 예. 뭐 이런 얘기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선수 변호사님. 일단 그 법원에 의한 조정은 개별 사건에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통상임금 법리를 정리해야 되는 문제여서 예. 결국 대법원이 예. 그 입장을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예. 그 노사 합의로 예.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도록 네. 이렇게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건 판례를 통해서 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건 네. 근로기준법의 강행성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네. 뭐 그런 여지를 둘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네. 그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조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근로기준법에 네. 어떤 뭐 최저 기준이나 뭐 가행 규정성이나 네. 그다음에 노동자 보호의 뭐 기본 취지 예. 이런 것들의
반해서 네. 오히려 또 이혼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 임금 수준하고 노동 비용 여러 가지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되면 영향을 미칠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연말쯤 나올 걸로 이제 저희들이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2개월 정도 걸릴 걸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사법부도 상당히 고민에 빠질 두 분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실 어느 쪽 손을 들어준다는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저희 입장에서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합니까? 예, 그동안에 발전시키는 논리 그대로 가면 법리대로 판단하고. 소부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부의 판례. 그걸 전화합의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알고 법리로 쫙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대법관 분들께서 대법관이 아니던 시절에 이 법리가 종전의 법리와 따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학자들의 연구가 이 점에 대해서 충분치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법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기타 여러 가지의 이 절차적인 문제들까지 고려되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지금 이제 좀 13분입니다. 사실은 12분의 대법원장님들 참여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13분의 대법관님들께서 이걸 심층 심리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 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소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원래 전원합의체는 소부의 판결이 엇갈릴 때 내려주는 기준인데요.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리면 이거와 충돌했던 소부는 좀 안타깝지만 효력을 상실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망이 다 누가 확신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저는 조심스럽게 조금 현재의 대법관님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신다면 정말 무엇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원래 그래서 90년 이전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노동부, 법리, 해석 다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기준을 선언해 줄 수도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제가 두 분께 끝으로 좀 마무리하시는 멘트를 여쭤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처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면서 대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해 주고 투자를 유도를 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기업들이 더 많은 고용을 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 쪽으로 가게 되고 이게 결국은 분배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방공원까지 확장을 시켜주고 지방공항까지 공항까지 확장을 시켜줘서 기업들에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결론을 놓고 보면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있는 사람들 프렌들리였지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들을 위한 프렌들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판결이 난 결과가 과연 기업들이 말하는 대로 풀어주면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고 규제가 없어지면서 투자를 할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임금을 덜 주기 위한 하나의 꼼수에 불과할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장의 규모가 대한민국 사법사상 그 잠재적 파장이 전무후무할 정도의 최대의 법률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몇십조 또 미래 효과까지 감안한 100조 이것은요.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여력 있는 대기업들은 좀 감당을 하겠지만 아마 이 충격파 굉장할 거고요. 중소중견기업도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단순히 강자가 이 정당한 몫을 안 준 걸 주게 하는 이런 몫이 아니라 임금에 관해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동안 보여줘왔고 법원이 보여줘왔던 임금 당사자들에 대한 신뢰, 안정성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깨도 되는 것인가. 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임금의 적정률을 금액을 계산하고 합의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은 그런 무엇이 우리 사회의 임금의 분쟁들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님. 그런데 그와 같은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이게 기형적이고 이렇게 왜곡된 임금 구조와 장시간 노동은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대법원이 그 원칙을 세워주면 거기에 맞게 이제 그 노동 현장의 질서가 재편이 되고 그다음에 그 경제적 효과 부분도 장래 부분은 당장 그 임금 협상이나 그 단체 협상 그 체결 과정 중에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조정해 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3년 부분 물론 그 합의가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그 노동자들이 뭐 그 회사 망하길 원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급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일단 그 노동 현장의 그러한 그 질서를 선진적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그 대법원이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만약에 과거로 회귀하면 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 법원에 대한 그런 신뢰에 상당히 큰 손실이 있지 않을까. 너무 큰 좌절감을 이렇게 대부분이 노동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렇게 풀어봐. 붙잠을 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완전히 새롭게 뉴 코란도시 탄생. 일이 바쁜 순간에도 파도를 타는 것처럼 신나는 기분. 더 즐거워진 코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오후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는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는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두 분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통상임금 문제가 아니고 임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받고 있는가. 자, 법무법인 INS의 조현길 변호사님, 그리고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